국물 더 드릴까요? 저는 그 한마디에 심장이 멎었습니다. 20년 만에 듣는 아내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800억 자산가입니다. 동남아에서 맨몸으로 시작해서 20년 동안 피를 말리며 일군 돈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저는 낡은 등산복에 때 탄 모자를 눌러 쓰고 아내 가게 구석자리에 숨어 앉아 있습니다. 아내는 절뚝거리는 다리로 걸어왔어요. 흰머리가 섞인 머리카락, 20년의 세월이 새겨진 얼굴, 거칠게 갈라진 손, 그리고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국물 더 드릴까요? 20년을 함께 산 남편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정수는 전혀 알아보지 못했어요. 저는 고개를 숙인 채 국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을 삼켰습니다. 왜 저는 나타나지 못하는 걸까요? 왜 아내는 800억 자산가 남편 옆에서 호강하는 대신 이 낡은 국밥집에서 절뚝거리며 혼자 일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왜 이 모든 게 동생 전화 한 통에서 시작됐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거짓말 하나가 한 가족을 20년 동안 갈라놓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결혼식장에서 산산조각 나는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압니다. 왜 이 이야기가 지금 이 순간 여러분께 필요한지.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국물 더 드릴까요? 저는 그 한마디에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20년 만에 듣는 아내의 목소리였습니다. 조금 갈라지고 조금 낮아졌지만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던 바로 그 목소리였어요. 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거든요. 자갈치 시장 골목 안쪽, 허름한 순대국밥집, 낡은 플라스틱 의자에 등산 모자를 눌러 쓴 중년 남자 하나. 그게 저였습니다. 박성호, 58세. 동남아에서 수산물 식품 무역으로 800억 자산을 일군 사업가. 그런 제가 왜 이 낡은 국밥집 구석자리에 변장을 하고 앉아 있었을까요? 왜 당당히 문을 열고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아내 김정수는 절뚝거리는 다리로 국밥 그릇을 들고 왔습니다. 20년 전과 달리 흰머리가 많이 섞여 있었고 손등은 거칠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웃는 얼굴은 그 미소만큼은 20년 전 그대로였어요. 국물 더 드릴까요? 정순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20년을 함께 산 남편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정수는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이 막혀 그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국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고개를 숙인 채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20년 전 저는 분명히 살아있었습니다. 살아있다고 연락도 했습니다. 돌아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저는 20년 동안 돌아오지 못했을까요? 왜 아내는 지금 이 낡은 국밥집에서 절뚝거리며 혼자 일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20년간의 거짓말과 배신, 그리고 끝내 밝혀진 진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실 분들은 지금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 하나가 이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닿게 하는 힘이 됩니다. 인천공항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김해공항 입국장에서 나왔습니다. 사람들 틈에 섞여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게, 기자도 없고 카메라도 없는 한적한 통로를 골라서 20년 동안 그래왔습니다. 얼굴이 알려지는 것을 극도로 꺼려왔어요. 공항 밖으로 나오자 부산의 공기가 볼을 스쳤습니다. 짭조름한 바다 내음, 동남아의 습하고 달큰한 공기와는 전혀 다른 코끝이 시큰해지는 낯익은 냄새. 저는 잠시 멈춰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20년이구나. 손에는 구겨진 청첩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민준, 한수진. 두 사람의 결혼을 알립니다. 거래처를 통해 우연히 손에 들어온 아들의 결혼 청첩장이었어요. 저는 청첩장 위로 엄지를 천천히 쓸었습니다. 민준아, 벌써 30이구나. 제가 떠날 때 아들은 초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아빠, 빨리 와요. 하고 손을 흔들던 그 아이. 그 아이가 이제 결혼을 합니다. 청첩장만으로는 아내의 소재를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국내 흥신소에 연락했어요. 며칠 후 보고가 왔습니다. 대상자의 배우자는
현재 부산 자갈치 시장 인근에서 정순이네 순대국밥을 단독 운영 중입니다. 저는 그 한 줄을 읽고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정순이가 아직 거기 있었습니다. 20년 전 동생 동철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형수가 다른 남자 만났대요. 잘 살고 있대요. 그런데 다른 남자와 잘 살고 있다는 사람이 왜 20년째 혼자 시장 골목에서 국밥을 끓이고 있는 걸까요?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시장 근처 아웃도어 매장으로 갔습니다. 색바랜 점퍼, 낡은 청바지, 때탄 운동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800억 자산가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냥 시장 근처를 어슬렁거리는 초라한 중년 남자. 모자를 눌러 쓰고 자갈치 시장 골목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비린내와 소금기가 뒤섞인 시장 특유의 공기. 좁은 골목 끝에서 작은 간판이 보였습니다. 손때 묻은 나무 간판에 삐뚤어진 글씨. 정순이네 순대국밥. 저는 발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때 주방 안에서 한 여자가 나왔습니다. 흰머리가 섞인 머리를 뒤로 묶고 꽃무늬 낡은 앞치마를 두른 여자. 정순이었습니다. 20년 전의 정순이 아니었어요.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손등은 거칠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걸음걸이가 이상했습니다. 한 발을 내디딜 때마다 몸이 기울었습니다. 오른쪽 다리를 절뚝거리고 있었어요. 다리가 왜 저래?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동철이 말했었죠. 보상금 8억 받아서 떵떵거리며 잘 산다고. 근데 이게 뭡니까? 20년째 이 작은 가게에서 절뚝거리는 다리로 혼자 국밥을 끓이고 있잖아요. 정순이 제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순대국밥 드실 거예요? 그 목소리. 20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네, 하나 주세요. 잠시 후 정순이 국밥을 가져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뚝배기. 뼈국물의 진한 냄새. 국물 더 드릴까요? 정순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힘든 기색 하나 없는 미소였습니다. 17년을 함께 산 남편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정수는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익숙한 맛이었습니다. 20년 전 제게 끓여주던 바로 그 맛이었어요. 목구멍이 타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정순아, 내가 살아있어. 내가 여기 있어. 하지만 저는 끝내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어요.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밝혀내야 할 것들이. 20년 전, 그날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저는 왜 떠났고, 왜 돌아오지 못했을까요? 때는 20년 전이었습니다. 저 박성호는 그때 38살이었고, 부산 남포동에서 작은 수산물 도매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몇 년은 괜찮았어요. 남들보다 조금 더 발품을 팔고, 남들보다 조금 더 일찍 일어나면 그럭저럭 굴러갔습니다. 하지만 거래처 두 곳이 연달아 부도를 맞으면서 저도 함께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5억이었습니다. 제가 진 빚이 5억이었습니다. 빚쟁이들이 집 앞까지 찾아오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새벽에도 오고 밤에도 왔어요. 그럴 때마다 정순이는 아무 말 없이 아이들 방문을 조용히 닫고 나왔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어떻게든 되겠죠? 그 말 한마디로 저는 또 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오랜 친구 재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성호야, 동남아 식품무역 쪽에서 한국인 관리자를 구한다는데? 연봉이 국내 3배야. 3년만 버티면 빚 다 갚고도 남아. 귀가 솔깃했습니다. 하지만 위험하다는 소문도 있었어요. 현지 사정이 복잡하다고, 배로 이동하는 루트가 많아서 사고도 종종 난다고. 저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정순에게 말했어요. 정순아, 나 동남아 가려고. 정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동남아요? 거기 위험하다면서요. 3년만이야. 3년만 버텨줘. 돈 벌어서 꼭 돌아올게. 정수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밥그릇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겨우 입을 열었어요. 민준이는요?
3년이면 중학교 들어가는데?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정순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정순은 울지 않았어요. 대신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약속해요. 꼭 돌아온다고. 약속할게. 반드시 돌아올게. 두 사람이 맞잡은 손 위로 부산의 밤이 깊어갔습니다. 출국 전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잠든 아들 방문을 살짝 열었어요. 초등학교 3학년 민준이 이불을 발끝까지 걷어차고 새우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아직 어린아이 같은 얼굴이었어요. 저는 아들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민준아, 아빠가 금방 올게. 조금만 기다려. 민준이가 잠결에 뒤척이며 중얼거렸어요. 아빠 빨리 와요. 응, 금방 올게. 아빠가 돈 많이 벌어서 올게. 저는 아들의 새끼손가락을 살짝 잡았다가 놓았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새벽 4시였어요. 정순이 부엌에서 무언가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왜 이래? 마지막으로 먹여보내야지요. 정순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눈물을 참고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새벽 부엌에 마주 앉아 순대국밥을 먹었습니다. 말없이 그냥 후루룩 후루룩. 정순이 국물을 떠서 제 그릇에 더 넣어줬어요. 거기서도 밥 잘 챙겨 먹어요. 응. 아프면 안 돼요. 응. 꼭꼭 돌아와요.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아내의 손을 꽉 잡았어요. 반드시 돌아올게. 약속. 항구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정순이 골목 끝에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작아지고 결국 점이 되어 사라질 때까지. 저는 뒤를 돌아보고 또 돌아봤습니다. 그게 마지막일 줄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3년만 버티면 돼. 돌아가서 빚 다 갚고 정순이랑 민준이랑 행복하게 살 거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3년은 오지 않았습니다. 동남아 현지는 생각보다 훨씬 혹독했습니다. 낮에는 40도를 웃도는 열기, 밤에는 열대우기의 습하고 끈적한 공기. 그래도 저는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버틸 수 있었던 건 딱 하나. 주머니 속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정순과 민준이가 웃고 있는 사진. 힘들 때마다 꺼내서 봤어요. 조금만 버티자. 조금만. 월급이 들어올 때마다 한국으로 송금했습니다. 빚을 조금씩 갚아나갔어요. 이대로 가면 3년 안에 다 갚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났을 무렵 그날이 왔습니다. 오후 2시쯤이었어요. 제가 탄 화물선이 현지 항구를 출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파도가 산처럼 솟구치기 시작했어요. 슈퍼 태풍이었습니다. 배가 크게 기울었고 선원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난간을 잡았어요. 하지만 늦었습니다. 엄청난 파도가 갑판을 덮쳤습니다. 차가운 물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순간 저는 손을 뻗었어요. 주머니 속 가족 사진을 향해서 떨리는 손끝이 사진 모서리에 닿았습니다. 정순아, 민준아.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의식이 끊어졌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저는 낯선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납덩이처럼 무거웠어요.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귀에 알아들을 수 없는 말소리가 웅웅거렸어요.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저는 현지 어민 가족에게 구조되어 해안가 마을로 옮겨진 거였습니다.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거예요.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이름도, 어디서 왔는지도, 가족이 있는지도.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 있었어요. 기억상실이었습니다. 심한 익수와 충격으로 머리를 다친 거였어요. 어민 가족은 저를 거두어 먹이고 재워줬습니다. 저는 그 집에서 3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이름도 없이, 과거도 없이, 그냥 살아있다는 것 하나만 붙잡고. 그리고 3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장 골목을 지나다가 낡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 한 곡이 귀에 걸렸어요. 오래된 한국 가요였습니다. 순간 눈앞이 번쩍했습니다. 홍수처럼 기억이 밀려 들어왔어요. 새벽 부엌에서 순대국밥을 끓이던 아내의 뒷모습. 아빠 빨리 와요. 하던 아들의 목소리.
항구에서 손을 흔들던 정순의 얼굴.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기억이 돌아온 거예요. 3년 만에 가족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당장 한국으로 연락해야 했습니다. 바로 이 순간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곧 돌아올게라는 약속을 나눠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은 그 약속을 오래 기다려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기다림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댓글에 살며시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읽겠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공중전화를 찾아갔습니다. 주머니를 털어 동전을 넣고 외워두었던 집 전화번호를 눌렀어요. 삐삐삐.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정순아, 받아줘. 제발. 그런데 현재 없는 번호입니다. 차가운 기계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다시 눌렀어요. 또다시, 또다시. 손가락이 떨려서 번호를 잘못 누르기도 했지만 정신을 가다듬고 다시, 또다시 눌렀습니다. 결과는 같았어요. 없는 번호. 이사를 간 걸까요?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저는 기억나는 집 주소로 편지를 띄웠습니다. 몇 번이고 썼어요. 하지만 전부 반송되어 돌아왔습니다. 수신인 불명. 마지막으로 떠오른 건 동생 동철의 휴대전화 번호였어요. 제발, 제발 이것만은 연결되게 해주십시오. 동전을 넣고 번호를 눌렀습니다. 뚜루루. 여보세요? 연결됐습니다. 동생 목소리였어요. 동철아, 나야. 형이야.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한참 후에야 동철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형? 형이라고요? 지금 무슨 형 죽었는데? 안 죽었어. 살아있어. 사고 나서 기억을 잃었다가 이제야 겨우 돌아왔어. 저는 다급하게 설명했습니다. 태풍으로 배가 침몰한 것, 현지 어민에게 구조된 것, 3년간 기억 상실로 떠돌다 이제야 기억이 돌아왔다는 것. 전화 너머에서 동철이 긴 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형, 진짜 살아있었구나. 응, 살아있어. 정순이는? 민준이는? 왜 집 전화가 안 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동철의 목소리가 묘하게 변했어요. 형, 그게 무슨 일 있어? 동철이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형수가 다른 남자 만났어요. 저는 그 말을 처음에는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형이 죽은 줄 알고 이혼 준비 중이래요. 새 남자랑 살겠다고. 형 연락처 알려주지 말래요. 저의 머릿속이 하얗게 됐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정순이가? 형, 나도 믿기 싫었어요. 근데 형수가 직접 그랬어요. 이제 과거는 잊고 싶다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전화기를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새벽 부엌에서 칼을 잡던 그 손으로 순대국밥을 끓여주던 정순이가, 항구에서 손을 흔들며 울던 정순이가 꼭 돌아와요. 그렇게 손을 꼭 잡던 정순이가 거짓말이지. 거짓말이겠지. 형, 미안해요. 연락하지 마요. 형수가 싫대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텅 비어버린 것 같았어요. 배신당한 거야. 3년을 죽을 고생하며 살아남았는데, 돌아가려고 그렇게 버텼는데, 기억을 되찾던 그날, 저는 혼자 이 낯선 땅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동철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형, 나야. 혹시 돌아올 생각 있어요? 왜? 아버지 재산 문제도 있고, 그리고 형 사망 처리되면서 보상금이 나왔거든요. 저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보상금? 응. 8억이요. 형수가 받았어요. 8억. 그 돈이면 빚을 다 갚고도 남았을 거예요. 정순이가 받았다고? 그래요. 근데 형. 동철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형이 지금 돌아오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보험사에서 그 돈 추징해요. 형수가 받았으니까 형수한테 청구가 들어가고, 못 갚으면 사기죄로 고소당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형이 살아서 돌아오는 순간, 형수가 감옥 가는 거예요. 그래도 돌아올 거예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저를 배신했습니다.
다른 남자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돌아가면 그 아내가 감옥에 간다고요. 아무리 배신당했어도, 아무리 원망스러워도 정순이를 감옥에 보낼 순 없었습니다. 안 돌아갈게. 전화 너머에서 동철이 한숨을 내쉬었어요. 형, 잘 생각했어요. 그게 나아요. 형도 새 출발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동남아의 파란 하늘이 눈을 찔렀어요. 그래, 새 출발이다. 다시 시작하는 거야. 분노와 배신감으로 이를 악물고 혼자 버텼습니다. 정순 생각은 지우자. 민준 생각도 지우자. 다시 만날 일은 없을 거니까.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저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 모든 게 거짓말이라는 걸. 동철이 저를 죽은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채 20년을 살아온 그 진짜 이유를 저는 까맣게 몰랐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분노를 밥 삼아, 배신감을 연료 삼아 저는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처음엔 현지 수산물 가공 공장 잡일부터 시작했어요. 밑바닥부터 다시 올라갔습니다. 10년이 지나자 작은 무역회사를 차릴 수 있었어요. 20년이 지나자 800억이 됐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돈이 쌓일수록 마음 한편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사무실 책상 서랍 안에는 항상 낡은 가족 사진 한 장이 있었거든요. 바닷물에 젖어 흐릿해진 사진. 정순이와 민준이가 웃고 있는 그 사진. 버리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배신당했다고 해도 그 미소만큼은 버리지 못했어요. 그리고 20년이 지난 어느 날 거래처를 통해 우연히 손에 들어온 청첩장 하나. 이민준 한수진. 저는 그 청첩장을 받아들고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민준아, 아빠가 살아있어. 그렇게 저는 부산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첫날부터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저는 매일 정순이네 순대국밥집을 찾아갔습니다. 점심시간에 맞춰 구석자리에 앉아 칼국수 한 그릇을 시키고 정순을 지켜봤어요. 절뚝거리는 다리, 거친 손, 낡은 앞치마. 볼수록 의문이 커졌습니다. 동철이 말한 것과 너무 달랐어요. 보상금 8억 받아서 떵떵거리며 잘 산다. 새 남자 만나서 행복하게 산다. 근데 이게 뭡니까? 20년째 이 작은 가게에서 절뚝거리는 다리로 혼자 국밥을 끓이고 있잖아요. 나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갈 무렵 가게 문이 벌컥 열렸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들어온 건 두 사람이었어요. 흰머리 파마에 굽은 등의 노인, 그리고 기름진 올백머리에 번지르한 차림의 중년 남자. 시어머니 박말순과 동생 박동철이었습니다. 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저 자식이 왜 여기에? 말순이 가게 안을 휘 둘러보더니 정순에게 성큼 다가갔습니다. 정순의 얼굴이 굳었어요. 어머니, 왜 또? 말순이 정순의 멱살을 확 잡아챘습니다. 이년아, 그 돈 어디 숨겼어? 20년 동안 꼭꼭 숨겨놓고 혼자 살겠다고? 저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정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어머니, 저는 정말 한 푼도 못 받았어요. 닥쳐. 동철이가 다 받대. 네가 빼돌리는 거. 동철이 옆에서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20년째 같은 말씀이시잖아요. 하지만 동철의 눈빛은 전혀 미안해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능글맞게 웃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보상금 8억 나왔는데 형수가 5억만 드리고 나머지 3억은 자기가 챙겼잖아요. 뭐 어쩌겠어요? 저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잠깐, 뭔가 이상합니다. 말수는 보상금이 8억인데 정순이 5억만 줬다고 했어요. 나머지 3억은 정순이 빼돌렸다고. 그런데 동철은 저한테 뭐라고 했죠? 정순이가 보상금 8억 다 들고 도망갔다. 숫자가 맞지 않았습니다. 동철이 저한테 한 말이랑 지금 말순한테 하는 말이 달랐어요. 누군가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말순이 정순을 밀쳤습니다. 정순이 비틀거리며 테이블 모서리에 부딪혔어요.
절뚝거리는 다리가 휘청했습니다. 내 아들 죽여놓고 돈까지 빼돌려. 니년이 사람이야? 동철이 말순의 팔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가시죠. 손님들 보고 있잖아요. 동철이 정순을 흘깃봤어요. 그 눈빛이 묘했습니다. 미안함 같은 건 없었어요. 오히려 즐기는 것 같았습니다. 말순과 동철이 나간 후 정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멱살 잡혔던 옷깃을 떨리는 손으로 여몄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절뚝, 절뚝, 절뚝.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가게를 나와 골목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주먹으로 벽을 쳤어요. 퍽. 동철이, 저 자식. 뭔가 숨기고 있어.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 앉아 처음부터 다시 생각했습니다. 동철이 저한테 한 말. 정순이 8억 다 들고 도망갔다. 동철이 말순한테 한 말. 형수가 5억만 줬다. 3억은 빼돌렸다. 두 말이 다릅니다. 그리고 정수는 한 푼도 못 받았다. 고 했어요. 세 가지 버전이 전부 달랐습니다. 진실은 하나뿐이에요.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저는 반드시 알아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점심이었습니다. 가게 문이 열리며 아들 민준이 들어왔어요. 엄마 나왔어. 민준아. 밥 먹었어? 아니, 여기서 먹으려고요. 민준이 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정순이 국밥을 가져다 주며 말했어요. 손님, 자주 오시네요. 우리 국밥이 그렇게 맛있어요? 저는 고개를 살짝 들었습니다. 내 옛날에 누가 해주던 맛이랑 비슷해서요. 정순이 웃으며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민준이 저를 흘끗 봤습니다. 아저씨, 매일 오시는 것 같은데? 단골이세요? 뭐, 그렇지. 저희 엄마 국밥 진짜 맛있죠? 혼자서 다 하시느라 힘드신데?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니 다리는 어쩌다 그렇게 되셨어? 민준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제가 10살 때요. 시댁에서 쫓겨나시면서. 민준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할머니가 저를 붙잡으시는데 엄마가 저 지키려다가 빙판 골목에서 넘어지셨어요. 발목이 부러지셨는데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뒤로 병원 가자고 해도 안 가셨어요. 제 등록금이 먼저라고. 민준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래서 저는 졸업하자마자 바로 취직했거든요. 근데 이미 늦었더라고요. 뼈가 제대로 안 붙어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왔어요. 민준이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엄마가 이렇게까지 힘드시진 않았을 텐데. 아버지. 네. 제가 10살 때 해외에서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저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버지 어떤 분이셨어요? 민준이 잠시 생각했어요. 잘 기억은 안 나요. 근데 엄마가 항상 그러세요. 좋은 사람이었다고. 가족을 위해서 떠난 거라고. 민준이 지갑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거 아버지랑 찍은 마지막 사진이에요. 항상 갖고 다녀요. 저는 그 사진을 봤습니다. 20년 전에 제가 웃고 있었어요. 어린 민준이를 무등 태우고.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거든요. 이 아이가 내 아들이구나. 20년 동안 아버지 없이 컸구나. 엄마 지키려다 다친 걸. 평생 가슴에 죄책감으로 안고 살았구나.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계산을 하고 가게를 나왔어요. 골목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어요. 민준아, 아버지다. 이제 곧 다 끝난다. 반드시 밝혀내겠습니다. 동철이, 네가 20년 동안 무슨 짓을 했는지. 그리고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 아들 결혼식 상견례 날이었어요. 예식장 근처 식당에서 양가 상견례를 겸한 식사 자리. 저는 흥신소를 통해 그 소식을 미리 알아냈습니다. 식당 근처 카페에 자리를 잡고 유리창 너머로 식당 입구를 지켜봤어요. 정순이 깔끔하게 차려입고 절뚝거리며 들어갔습니다. 민준이 정순을 부축하며 함께 들어갔어요. 그 뒤로 말순과 동철이 들어갔습니다. 번지르한 정장에 금색 시계를 찬 동철. 마치 자기가 이 자리의 주인공인 것처럼.
당당하게 걷고 있었어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동철이 식당 밖으로 나왔습니다. 전화를 받으려는 것 같았어요. 동철은 식당 앞 골목으로 걸어가며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카페를 나와 동철 뒤를 조용히 따라갔습니다. 동철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야, 나야. 요즘 민준이 결혼 준비 때문에 바빠서. 동철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돈? 야, 걱정 마. 그때 그걸로 빚 다 갚았잖아. 저의 귀가 쫑긋했습니다. 그때 그것? 동철이 계속 말했어요. 형? 그건. 동철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야, 그 얘기 하지 마. 형은 살아있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순간, 저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형은 살아있는데? 동철이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살아있다는 걸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때 식당 문이 열리며 정순이 나왔습니다. 화장실을 찾는 것 같았어요. 정순이 복도를 지나 골목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러다 동철의 목소리를 들은 듯 멈춰섰어요. 동철은 정순이 온 줄 모르고 계속 통화 중이었습니다. 야, 그래서 그때 형한테 뭐라고 했냐면 정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형이요? 누구요, 형이요? 동철이 화들짝 뒤를 돌아봤어요. 형수님.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 형이라고 하셨어요? 누구요? 아니, 형수님. 다른 형이요. 친구 형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동철이 허둥지둥 전화를 끊고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수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형이 살아있다고? 설마. 정순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엉켜갔습니다. 그럴 리 없어. 성호 씨는 죽었어. 20년 전에 죽었어. 근데 왜 동철이 저런 말을 한 거지? 골목 구석에 숨어 있던 저도 그 모든 걸 들었습니다. 동철의 통화 내용, 정순의 질문, 동철의 당황한 얼굴, 동철이 저 자식 숨기고 있는 게 아니야.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던 거야. 저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증거가 필요합니다. 저 자식 입으로 직접 말하게 해야 해. 그날 이후 저는 동철을 미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동철의 모든 행적을 파악했어요. 매주 금요일 밤마다 가는 단골 술집이 있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저는 동철보다 먼저 술집에 도착했어요. 구석자리에 앉아 모자를 눌렀었습니다. 9시쯤 동철이 친구 2명과 함께 들어왔어요. 제 바로 옆 테이블이었습니다. 술이 몇 순배 돌았어요. 동철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야, 그래서 내가 그때 진짜 신의 한 수를 뒀다니까. 뭔데? 저는 주머니 속 스마트폰에 조용히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우리 형 있잖아. 해외에서 죽은 형. 근데 말이야. 형 안 죽었어. 뭐? 살아있어? 응. 17년 전부터 살아있었어. 형한테서 직접 전화가 왔었거든. 살아있다고. 근데 내가 그때 도박빚이 5억이었잖아. 동철이 킥 웃었습니다. 형 보상금으로 갚으려고 했는데 형이 살아서 돌아오면 토해내야 하잖아. 그래서 형한테 뭐라고 했게? 형수가 바람났다고. 다른 남자 만났대. 연락하지 말래. 친구가 소리쳤어요. 야, 미친놈. 그것만이 아니야. 보상금 나왔을 때 형한테 다시 전화해서 돌아오면 형수 감옥 간다고 했지. 보상금 추징당해서 사기죄로 고소당한다고. 형이 뭐래? 안 돌아온다고 하더라. 형수 감옥 보낼 순 없다고. 동철이 박수를 치며 웃었습니다. 어머니한테는 보상금 8억 나왔는데 형수가 3억 빼돌리고 5억만 줬다고 했지. 근데 사실 동철이 목소리를 낮췄어요. 8억 전부 내가 가져갔거든. 형수는 한 푼도 못 받았어. 거기다가 형 생명보험금 3억도 내가 따로 챙겼어. 합쳐서 11억이야. 야, 너 진짜 쓰레기다. 쓰레기긴.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지. 저는 테이블 아래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11억. 제 목숨값.
제 아내의 20년, 제 아들의 아버지 없는 청춘, 그 모든 것의 값이 동철에게는 고작 술안주였습니다. 동철이 화장실로 향했어요.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녹음을 확인했습니다. 전부 녹음되어 있었어요. 술집을 나와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동철아, 대가를 치르게 해주마. 준민이 결혼식 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제 저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20년간의 거짓말이 무너지는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가족이든 친구든 오랜 인연이든 그 배신감을 어떻게 버티셨는지, 억울한 마음을 어떻게 사귀셨는지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꼭 읽겠습니다. 뭔가 이상하다. 아들 결혼 청첩장을 입수한 성우, 변장하고 정순의 국밥집 방문 시작. 절뚝거리는 다리, 허름한 가게, 거친 손기철말과 완전히 다른 현실. 시어머니 말순과 동철이 가게에 들이닥쳐 정순 멱살을 잡는 장면 목격. 숫자의 불일치 발견 말순은 8억 중 5억만 줬다고 하는데 동철은 성우에게 정순이 8억 다 챙겼다고 했음. 그 순간 20년간 제 가슴을 짓눌러 온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숫자가 맞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담당 형사가 녹음 파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었어요.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증거가 확실하네요. 당장 연행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며칠 뒤 제 아들 결혼식 날로 해주십시오. 그날 증인이 전부 모입니다. 그 자리에서 모든 걸 밝히고 싶습니다. 형사가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날 맞춰 움직이겠습니다. 경찰서를 나오면서 저는 한참을 길 위에 서 있었습니다. 결혼식까지 사흘이 남았어요. 사흘. 20년을 기다렸는데 사흘이 그렇게 길게 느껴질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다시 자갈치 시장으로 걸어갔어요. 변장을 하고 모자를 눌러 쓰고 정순이네 순대국밥집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 모든 게 밝혀질 텐데. 그런데도 발길이 끊어지지 않았어요. 정순의 얼굴이 보고 싶었습니다. 아내가 20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걸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날 점심 손님이 빠지고 나서였습니다. 가게가 한산해졌어요. 정순이 빈 테이블을 닦다가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어요. 힘이 빠진 것 같았습니다. 잠깐 눈을 감았어요. 눈밑이 거뭇했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대체 얼마나 오래 저렇게 혼자 살아온 걸까요? 그때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동네 아주머니 둘이 들어왔어요. 정순이 벌떡 일어나며 웃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사골 국물이 특히 진해요. 정순 씨, 오늘도 혼자야? 네, 혼자죠 뭐. 아이고, 다리도 아프실 텐데. 아들은 결혼식 준비로 바쁘겠네. 민준이 요즘 많이 바쁘죠. 괜찮아요. 저 혼자도 잘해요. 정순이 웃으며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절뚝, 절뚝, 절뚝. 아주머니들이 수군거렸어요. 저 다리가 몇 년째야? 병원은 가봤대? 수술하면 나을 수도 있다는데 돈이 있어야지. 아들 학비 다 대느라 자기 다리는 평생 저렇게 살았잖아. 에이고, 불쌍해라. 남편도 일찍 잃고 시어머니한테 그 고생하고 참 복도 없지.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복도 없지. 그 한마디가 저의 폐부를 파고들었어요. 정순이 국밥을 들고 나오다가 그릇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많이 드세요. 그 평범한 한마디. 저는 그 한마디가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말처럼 들렸습니다. 이틀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오전 11시. 점심 준비가 한창인 시간이었어요. 저는 가게 맞은편 골목 어귀에 서서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정순이 새벽부터 나와 있었어요. 사골뼈를 커다란 솥에 넣고 불을 올리고 순대를 삶고 반찬을 준비하고
혼자서 모든 걸 다 하고 있었습니다. 발은 절뚝거렸지만 손은 쉬지 않았어요. 20년 동안 저렇게 살아온 거구나. 혼자서 아침마다 저 무거운 솥을 올리고 절뚝거리는 다리로 하루 종일 서서 밥벌이를 하고, 저 때문에 정순이 제게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동철의 거짓말 하나로 20년을 저렇게 살아온 거였습니다. 저는 눈물이 나려는 걸 꾹 눌렀습니다. 지금은 안 됩니다. 지금 눈물을 흘릴 자격이 없어요. 결혼식 날 모든 걸 바로잡고 나서 그때 가서 울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게를 찾은 날이었습니다. 결혼식 하루 전이었어요. 저는 여느 때처럼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정순이 국밥을 가져다 주며 말했어요. 어머, 손님. 오늘로 딱 일주일째네요. 저는 고개를 살짝 들었습니다. 그렇게 됐네요. 저희 국밥이 그렇게 맛있으세요? 정순이 웃었어요. 저는 잠시 정순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20년 전 그 미소. 조금 더 깊어졌지만 따뜻한 만큼은 그대로였어요. 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 맛이 제가 제일 그리워하던 맛입니다. 정순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어머, 그러세요? 고향 음식 맛인가 봐요. 네. 고향 맛이에요. 정순이 웃으며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국물을 천천히 한 숟가락 떴어요. 20년 전 새벽 부엌에서 먹던 그 맛. 목구멍이 뜨거워졌습니다. 정순아, 내일이야. 내일이면 다 끝나. 저는 계산을 하고 가게를 나왔습니다. 문 앞에서 잠깐 멈췄어요. 손때 묻은 낡은 간판을 올려다봤습니다. 정순이네 순대국밥. 이 간판 앞에서 정순이 20년을 버텼구나. 저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마웠어요. 버텨줘서, 살아줘서. 내일 반드시 데려가겠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전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뜻밖의 것을 발견했습니다. 흥신소를 통해 추가로 넘어온 보고서였어요. 저는 그 문서를 펼쳤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박동철 재산 현황, 부동산 3건, 고급 차량 2대, 금융자산 추정 23억. 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도박 빚 5억을 갚으려고 저를 죽은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놈이 지금 23억 자산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서 하단에 작은 항목 하나가 눈에 걸렸어요. 생명보험 수령 내역 3억 원. 수령자 박동철. 생명보험금. 저는 그 항목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술자리에서 들었던 동철의 말이 떠올랐어요. 거기다가 형 생명보험금 3억도 내가 따로 챙겼어. 합쳐서 11억이야. 11억이었습니다. 제 목숨 하나에, 정순의 20년에, 민준의 아버지 없는 청춘에, 동철이 매긴 값이 고작 11억이었습니다. 저는 문서를 덮었어요. 이를 악물었습니다. 내일 전부 끝낸다. 결혼식 날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결혼식 날 아침이었습니다. 하늘이 맑았어요. 부산의 11월 아침 햇살이 호텔 창문으로 쏟아졌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준비해둔 정장을 꺼냈어요. 감색 정장, 흰 셔츠, 단정한 넥타이. 20년 만에 처음으로 제 본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58세 박성호. 주름이 깊어졌지만 눈빛만큼은 20년 전과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오늘은 숨지 않습니다. 예식장은 오전 11시부터 하객들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예식장 맞은편 카페에 앉아 시계를 봤어요. 10시 50분. 형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예식 시작 후 30분 뒤 양가 축사 시간에 맞춰 입장해 주십시오. 형사에게서 바로 답장이 왔어요. 알겠습니다. 준비됐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에서 녹음 파일을 한 번 더 확인했어요. 전부 살아있었습니다. 동철의 목소리, 웃음소리, 자백, 단 한마디도 빠짐없이. 11시 정각. 예식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카페 유리창 너머로 예식장 입구를 바라봤어요. 정순이 새로 산 연한 하늘색 한복을 입고 들어갔습니다. 절뚝거리는 다리가 아팠을 텐데 오늘만큼은 티내지 않으려는 듯
꼿꼿하게 걷고 있었어요. 민준이 정순의 팔을 잡아 부축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괜찮아. 오늘은 내 날이야. 멀리서도 정순의 미소가 보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을 감았어요. 조금만 기다려요. 정순아. 말순과 동철이 들어갔습니다. 동철은 오늘도 번지르한 정장에 금색 시계를 차고 있었어요. 마치 이 자리의 주인공인 것처럼 당당하게 걷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목 시계를 봤어요. 11시 32분. 일어섰습니다. 예식장 문을 열었습니다. 하객들이 꽉 들어차 있었어요.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있었습니다. 이제 양가 대표 축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저는 성큼 걸어 들어갔습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렸어요. 저 사람 누구야? 하객인가? 저는 단상 앞에 섰습니다. 기철의 얼굴이 굳었어요. 말순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정수는 아직 저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사회자가 당황했습니다. 저기요. 지금 예식 중인데. 저는 마이크를 부드럽게 가져왔습니다. 잠깐만요. 예식장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축사 전에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꼭 들으셔야 할 이야기입니다. 저는 동철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여기 앞줄에 앉아 계신 분. 동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분이 어떤 사람인지 먼저 들어보시겠습니까? 너 뭐야? 당장 나가. 동철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저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미리 부탁해둔 식장 직원이 마이크에 스마트폰을 연결했습니다. 이건 일주일 전 이분이 직접 하신 말입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예식장에 동철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야, 그래서 내가 그때 진짜 신의 한 수를 뒀다니까. 하객들이 술렁였어요. 우리 형 있잖아. 해외에서 죽은 형. 근데 말이야, 형 안 죽었어. 말순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형한테서 전화 왔었거든. 살아있다고. 근데 내가 그때 도박빚이 5억이었잖아. 동철이 앞으로 뛰어나왔어요. 꺼. 당장 꺼. 저는 동철의 손목을 단단히 잡았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 녹음이 계속 흘러나왔어요. 그래서 형한테 뭐라고 했게? 형수가 바람났다고. 다른 남자 만났대. 연락하지 말래. 정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돌아오면 형수 감옥 간다고 했지. 그랬더니 안 돌아온다고 하더라. 형수 감옥 보낼 순 없다고. 예식장이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어머니한테는 보상금 8억 나왔는데 형수가 3억 빼돌리고 5억만 줬다고 했지. 근데 사실 8억 전부 내가 가져갔거든. 형수는 한 푼도 못 받았어. 거기다가 형 생명보험금 3억도 내가 따로 챙겼어. 합쳐서 11억이야. 야, 너 진짜 쓰레기다. 쓰레기긴.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지. 녹음이 끝났습니다. 정적이 흘렀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말순이 천천히 동철을 돌아봤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동철아, 이게 무슨 소리야? 동철이 땀을 뻘뻘 흘렸어요. 어머니, 그건. 동혁이가 살아있었어? 네가 살아있는 걸 알고 있었어? 동철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어머니, 제 말 좀 들어보세요. 그게 들을 것도 없어. 말순의 목소리가 예식장을 울렸어요. 네가 5억을 다 가져갔어? 형수가 빼돌렸다고 한 게 다 거짓말이었어? 동철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저는 한 발 앞으로 나섰어요. 20년 전 나는 분명히 살아있다고 연락했어. 근데 넌 뭐라고 했지? 동철이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형수가 배신했다고. 다른 남자 만났다고. 돌아오면 감옥 간다고. 저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어요. 그래서 나는 20년 동안 돌아오지 못했어. 정순이를 감옥에 보낼 수 없어서. 정순이 비틀거렸습니다. 손으로 가슴을 짚었어요. 성호 씨.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이 살아있었어요? 저는 정순을 바라봤어요.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정순아. 20년 만에 부르는 이름이었습니다. 미안해. 너무 늦어서 미안해.
정순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무릎이 풀리려는 걸. 민준이 뛰어와 부축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민준이 저를 바라봤어요. 눈이 떨렸습니다. 그럼 이분이 바로 그때였습니다. 동철이 그 틈을 타 출구를 향해 뛰었어요. 하지만 예식장 문 앞에는 정복을 입은 형사 2명이 서 있었습니다. 박동철 씨, 형사가 앞으로 나섰어요.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체포합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아니야. 난 아무것도 안 했어. 이거 다 조작된 거야. 동철이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철컹. 수갑이 채워졌어요. 동철이 끌려나갔습니다. 예식장 안에 남은 사람들은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어요. 하객들 사이로 수군거림이 퍼졌습니다. 저 사람이 20년 동안 형수한테 누명을 씌웠대. 보상금이랑 보험금까지 11억을 혼자 다 챙겼다고? 세상에 어떻게 그런 짓을. 말순이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완전히 풀렸어요.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동혁아, 우리 동혁이가 살아있었어? 눈물이 쏟아졌어요. 20년 동안 살아있었는데 내가 몰랐어. 기철이가, 동철이 그놈이. 말순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그리고 말순은 천천히 정순에게로 기어갔습니다. 정순이 움찔했어요. 20년 동안 자신을 괴롭혀온 시어머니였습니다. 말순이 정순 앞에서 멈췄어요. 그리고 이마를 바닥에 찧었습니다. 쿵. 정순아. 말순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떨렸어요. 내가 죽을 죄를 졌다. 동철이 말만 믿고 네가 돈 빼돌렸다고. 20년 동안 그렇게. 말순의 어깨가 들썩였어요. 그때 내가 민준이 뺏으려고. 말순이 정순의 절뚝거리는 다리를 바라봤습니다. 내 이 다리가 나 때문에. 말이 끊어졌어요. 통곡이 터져나왔습니다. 병원도 못 가고 아들 등록금 때문에 평생 그 다리로 내가 죽을 죄를 졌어. 말순이 바닥에 이마를 찍고 또 찍었어요. 용서해달란 말 못해. 못해. 예식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정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20년이었습니다. 20년 동안 돈 빼돌린 년 소리를 들으며 살았어요. 멱살 잡히고 뺨 맞고 쫓겨나고 절뚝거리는 다리로 들키우며 버텼어요. 억울했습니다. 한도 끝도 없이 억울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바닥에 이마를 찍고 우는 이 노인도 결국 동철에게 속은 피해자였습니다. 정순이 천천히 몸을 낮췄습니다. 바닥에 엎드린 말순을 일으켜 세웠어요. 어머니, 일어나세요. 말순이 올려다봤어요. 정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속으신 거잖아요. 저도 남편 죽은 줄 알고 20년을 울었어요. 어머니도 아들 죽은 줄 알고 20년을 우셨잖아요. 정순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어요. 우리 둘 다 속은 거예요. 말순이 정순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 파들파들 떨렸어요. 미안해. 미안해. 정순아. 말순이 정순을 끌어안았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안는 것이. 두 사람이 함께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하객들도 눈물을 훔쳤어요. 신부 수진이 민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준은 여전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상처투성이지만 그래도 가족이었어요. 20년이 걸렸지만 진실은 끝내 이겼습니다. 잠시 후 민준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이분이 정말 저희 아버지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아들아. 아버지. 민준이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아버지 20년 만에 부르는 거예요. 저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들의 어깨를 끌어안았어요. 아들아. 미안하다. 늦었다. 너무 늦었어. 그리고 저는 일어났습니다. 정순에게로 걸어갔어요. 정순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 흰머리가 섞인 머리카락, 절뚝거리는 다리. 하지만 그 눈빛은 20년 전과 똑같았습니다. 저는 정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정순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정순아, 혼자 고생시켜서 미안해. 20년 동안 혼자 버티게 해서 미안해. 정순이 울먹였어요. 이제 안 떠나. 저는 정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평생 내 곁에 있을게. 정순의 눈물이 제 손등 위로 떨어졌어요. 두 사람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20년 만이었어요. 예식장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함께 울었습니다. 하객들도, 사회자도, 심지어 신부 수진의 부모님도. 사회자가 조심스럽게 마이크를 들었어요. 잠시 후 예식을 재개하겠습니다. 모두 자리를 잡아주세요. 하객들이 천천히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정순의 손을 잡은 채 가장 앞줄 자리에 나란히 앉았어요. 민준이 단상에서 우리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빨개졌지만 웃고 있었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어요. 이제 모든 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보셨으면 가슴이 많이 뭉클하셨을 거예요. 살면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거나 진실이 밝혀지기까지 너무 오래 기다려 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은 오래 기다렸다가 끝내 풀린 오해가 있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꼭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가 됩니다. 예식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사회자가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마이크를 잡았어요. 잠시 혼란이 있었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의 주인공은 신랑 이민준 씨와 신부 한수진 씨입니다. 사회자가 웃었어요. 두 분의 결혼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조금 전까지 눈물을 훔치던 손들이 이제는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민준이 단상에서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이 아직 빨개졌지만 웃고 있었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축사 시간이 됐습니다. 사회자가 말했어요. 신랑 측 가족 대표 축사 있겠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단상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예식장이 조용해졌어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하객 수백 명의 눈이 저를 향했어요. 저는 먼저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민준아.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빠가 20년 늦었다. 민준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20년 동안 아빠 목까지 혼자 다 짊어지고 살아줘서 고맙다 아들아. 예식장이 조용했어요. 수진 씨. 저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 곁에 있어줘서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합니다. 수진이 고개를 꾸벅 숙였어요. 눈가가 촉촉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정순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잠시 말이 멈췄습니다. 여보. 예식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어요. 20년 동안 혼자서 다 버텨줬는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 먼저 못해줘서 미안해. 정순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이제는 내가 옆에 있을게. 두 번 다시 혼자 두지 않을게. 하객들 사이에서 누군가 먼저 훌쩍이기 시작했어요. 크게 번져나갔습니다. 여기저기서 코를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사회자도 눈을 훔쳤습니다. 저는 단상에서 내려왔어요. 정순에게로 걸어갔습니다. 정순이 저를 바라봤어요. 20년 전 항구에서 손을 흔들던 그 눈. 저는 정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었어요. 새벽마다 사골뼈를 올리고 하루 종일 절뚝거리며 서서 일하고 아들 등록금 때문에 다친 다리를 방치하며 살아온 손. 그 거칠음이 전부 제 몫이었다는 걸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정순아. 응. 손이 많이 거칠어졌다. 정순이 피식 웃었어요. 20년이 지났는데 그 정도는 거칠어져야지요. 저는 그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거칠어지게 안 할게. 정순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어요. 그때였습니다. 민준이 단상에서 내려왔어요. 잠깐만요. 민준이 재킷 안주머니에서 접힌 편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엄마가 제 결혼식 날 직접 써서 주신 편지예요. 오늘 여기서 같이 읽어도 될까요? 정순이 깜짝 놀랐습니다. 민준아, 그건. 엄마, 괜찮아요. 읽을게요.
민준이 편지를 펼쳤어요.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너한테 해주지 못한 게 너무 많다. 아빠 없이 자라게 해서 미안하고, 엄마 다리 때문에 네가 일찍 철들어서 미안하고, 졸업하자마자 취직해야 했던 것도 미안하다. 근데 말이야, 엄마는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 네가 있어서 버텼거든. 새벽마다 국밥솥 올릴 때, 다리가 아파서 주저앉고 싶을 때, 억울해서 소리 지르고 싶을 때, 민준이 자는 얼굴 한번 보면 다시 일어날 수 있었어. 네가 엄마 버팀목이었다. 오늘 수진이랑 행복하게 잘 살아라. 그리고 민준아, 아빠가 꼭 살아 돌아올 것 같은 기분이 요즘 들어.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엄마 꿈에 아빠가 자꾸 나타나거든. 항상 웃으면서 미안해, 정순아. 곧 갈게. 그러더라. 그러니까 오늘 결혼식. 아빠도 어디선가 보고 있을 거야. 엄마가 그렇게 믿는다. 사랑한다, 아들아. 엄마가. 민준이 편지를 다 읽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엄마. 정순이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꿈에 나타난 아빠가요. 민준이 저를 바라봤어요. 진짜로 왔어요. 예식장이 터졌습니다. 울음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어요. 신부 수진이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말순이 앞줄에서 주름진 손으로 눈물을 훔쳤어요. 하객 수백 명이 저마다 눈가를 닦았습니다. 저는 정순 곁으로 다가갔어요. 정순아. 응. 꿈에서 내가 그랬어? 미안하다고. 곧 간다고. 정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번 그랬어요. 그럼 됐어. 저는 정순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진짜 왔으니까. 잠시 후 예식이 마무리됐습니다. 민준과 수진이 부부가 됐어요. 두 사람이 나란히 걸어 나오는 모습을 저는 정순 옆에 서서 바라봤습니다. 이게 가족이구나. 이게 우리 가족이구나. 예식이 끝나고 하객들이 빠져나가는 사이 저는 예식장 한편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말순이 다가왔어요.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동혁아. 저는 말순을 바라봤어요. 어머니. 내가 너한테도 죄를 졌어. 살아있다는 걸 알았으면 진작 데려왔어야 했는데. 말순의 눈이 붉었습니다. 동철이 그놈 말만 믿고 정순이한테 그렇게 했어. 저는 한참을 말없이 말순을 바라봤습니다. 20년 동안 밉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노인도 결국 동철에게 속은 사람이었어요. 어머니. 저는 말순 옆에 섰어요. 어머니도 아들 잃었다고 20년 우셨잖아요. 그 세월이 더 억울하지요. 말순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괜찮아. 너만 괜찮으면. 저는 말순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괜찮습니다, 어머니.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예식장 근처 식당에서 가족들이 조용히 둘러앉았어요. 저와 정순, 민준과 수진, 그리고 말순. 술도 없었고 거창한 음식도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밥을 먹었어요. 그런데 그 밥상이 제가 20년 동안 꿈꾸던 바로 그 밥상이었습니다. 저는 정순을 바라봤어요. 정순이 말순에게 반찬을 덜어줬습니다. 말순이 멋쩍게 받았어요. 민준이 수진에게 국물을 더 넣어줬습니다. 수진이 웃었어요. 가족이었습니다. 상처투성이지만 그래도 가족이었어요. 식사가 끝날 무렵 정순이 저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성호 씨. 응. 20년 동안 많이 힘드셨죠?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응. 힘들었어. 저도요. 정순이 작게 웃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죽고 싶다는 생각은 한 번도 안 들었어요. 왜? 민준이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정순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성호 씨가 꼭 살아있을 것 같았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정순이 계속 말했어요. 죽었다고 했는데 왜인지 죽은 것 같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영정 앞에서도 울면서도 어딘가에 살아있을 것 같다고 혼자 그랬어요. 저는 정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살아있었어. 알아요. 정순이 웃었어요. 이제 알아요. 그리고 진짜 새 출발이 시작됐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정순을 부산대학병원으로 데려갔어요. 정형외과 전문의가 정순의 발목 엑스레이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20년이 지났군요. 의사가 말했어요. 수술하면 완전히 낫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보다 훨씬 나아질 수 있어요. 절뚝거림은 많이 개선될 겁니다. 정순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수술 받을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수술 당일이었습니다. 저는 수술실 앞 의자에 앉아 5시간을 기다렸어요. 민준도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이 없었어요. 그냥 나란히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수술실 불이 꺼졌어요.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수술 잘 됐습니다. 저는 숨을 내쉬었어요. 민준이 눈을 감았습니다. 회복은 2달이 걸렸어요. 저는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아침에 가서 저녁에 나왔어요. 정순이 재활 운동을 할 때마다 옆에서 손을 잡아줬습니다. 아파? 조금만 더 하면 돼. 알아요. 정순이 이를 악물고 한 발 한 발 내디뎠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20년 전 다쳤을 때 이렇게 옆에 있어줬어야 했는데 2달이 지났습니다. 재활치료실 문이 열렸어요. 정순이 걸어 나왔습니다. 절뚝거림이 없었습니다. 12년 만에, 아니, 사실은 20년 만에 처음으로 똑바로 걷고 있었어요. 저는 달려갔습니다. 어때? 안 아파? 정순이 웃었어요. 응, 이제 진짜 안 아파. 저는 정순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정순도 저를 끌어안았어요. 복도에서 민준과 수진이 박수를 쳤습니다. 수진이 눈물을 훔치면서도 웃었어요. 그로부터 2달 후였습니다. 저는 부산 해운대가 내려다 보이는 고급 아파트를 계약했어요. 2채였습니다. 위층은 저와 정순, 아래층은 민준과 수진. 민준이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아버지, 이 아파트가 얼마짜리예요? 그건 몰라도 돼. 아버지, 같은 건물에서 살자. 아래 위로. 민준이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20년 동안 못해준 거 다 해주고 싶어. 민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목소리가 잠겼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감사하긴. 내가 미안하지. 이사 첫날이었습니다. 정순이 넓은 거실에 서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운대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아직도 꿈 같아. 뭐가? 이 집이요. 이 풍경이요. 정순이 저를 바라봤어요. 당신이 옆에 있는 것도. 저는 정순 어깨를 감쌌습니다. 익숙해질 거야. 언제요? 평생 함께 살 거니까. 정순이 피식 웃었어요. 평생이요? 응, 평생. 정순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거 괜찮네요. 자갈치 시장의 순대국밥집은 정리했습니다. 20년간 정순을 지켜준 가게였어요. 마지막 날 정순은 가게 안 구석구석을 천천히 돌았어요. 솥을 만져보고 도마를 쓰다듬고 그을린 주방벽을 손바닥으로 쓸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입구에 멈춰서 손때 묻은 낡은 간판을 올려다봤어요. 정순이네 순대국밥. 정순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마웠어. 눈물은 나지 않았어요. 덕분에 버텼어. 정말. 그리고 웃었습니다. 이제 가도 돼. 그 간판은 지금 거실 한쪽에 걸려 있습니다. 아직 손때가 남아 있어요. 정순이 가끔 그 앞에 서서 바라봅니다. 저도 가끔 그 간판을 봐요. 저 간판 앞에서 정순이 20년을 버텼구나 싶으면 지금도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로부터 2달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 일요일 저녁이었어요. 넓은 거실에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저와 정순, 민준과 수진, 그리고 요양원에서 나온 말순. 어머니, 여기 앉으세요. 정순이 말순을 상석으로 이끌었어요. 말순이 멋쩍게 앉았습니다. 내가 여기 앉아도 되나? 어머니, 앉으세요. 정순이 웃었어요. 말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TV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보상금 및 생명보험금 11억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동철 씨에게 징역 9년이 선고됐습니다. 한 횡령 금액 전액 반환 판결이 내려졌으며 민준이 일어나 TV를 껐습니다. 그 사람 얘기는 이제 그만해요. 다들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순이 주방에서 뚝배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똑바로 선 두 발로 절뚝거림 없이 오늘은 내가 직접 끓였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가게 접었는데 또 순대국밥이야? 가게는 접었어도 솜씨는 안 접었지요. 정순이 씩 웃었어요. 이제 가족한테만 끓여주는 거예요. 그게 제일 행복하더라고요. 저는 국물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입에 넣었어요. 이 맛이야. 20년 동안 그리웠던 이 맛. 새벽 부엌에서 둘이 마주 앉아 먹던 그 맛. 항구로 가는 택시 안에서 자꾸 뒤를 돌아보게 만들던 그 맛. 수진이 배를 살며시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도 나중에 배워도 될까요? 아이한테도 해주고 싶어서요. 아이? 정순이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수진아, 설마.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3개월째예요. 세상에. 정순이 손뼉을 쳤습니다. 손자가 생기는 거야? 말순이 눈이 동그래졌어요. 진짜야? 진짜로 증손자가? 민준이 머리를 극적이며 웃었어요. 아버지, 할아버지 되셨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어요. 창밖으로 해운대 바다 위에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물 위로 번졌어요. 가족이 다시 모였습니다. 20년을 돌고 돌아 드디어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아니, 더 따뜻한 자리로 왔습니다. 저는 정순의 손을 슬그머니 잡았습니다. 정순이 저를 바라봤어요. 말없이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살면서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 그때 동철의 거짓말을 곧바로 알아차렸다면, 만약 조금 더 의심했더라면, 만약 포기하지 않았더라면, 우리 가족은 20년을 잃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또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 20년이 없었다면 정순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저는 끝내 몰랐을 겁니다. 절뚝거리는 다리로 새벽마다 솥을 올리고 아들 등록금 때문에 자기 다리 치료를 포기하고 멱살 잡히면서도 쓰러지지 않고 혼자서 20년을 버텨낸 그 사람. 그게 제 아내라는 걸. 거짓말 하나가 가족을 20년 동안 갈라놓았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끝내 이겼어요. 기다림은 배신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진짜 행복은 늦었지만 반드시 찾아왔습니다. 여러분께 드리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지금 혼자 버티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기다림은 끝이 납니다. 그리고 행복은 늦더라도 반드시 옵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살면서 억울하게 긴 시간을 버텨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오랜 기다림 끝에 진실이 밝혀진 일이 있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가 됩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야기 한 편은 매주 가슴 뭉클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